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자, 지도서를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했으니까 일단은 시를 즐겨요.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를 읽을 수 있다. 이제 인물이라는 것을 1학년 2학기 때 살펴봤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죠. 자, 지도의 유의점입니다. 2학년 학생들의 수준에서는 운율이나 이미지, 운율은 음악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죠. 이미지는요, 회화적인 특성. 너무 두드러진 시는 인물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인물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잖아요. 말하는 이, 화자, 시적 화자. 그래서 너무 두드러진 시는 어려우니까 이게 너무 투머치하다는 것입니다. 투머치. 근데 뒤에 살펴보면 또 운율이나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 시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죠? 시라는 것은 운율이나 이미지라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드러진이라는 것은 너무 그 시적 화자에 비해서 너무 두드러진 것들은 피하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주고받으며 읽기,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기, 떠오르는 장면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읽기 했는데, 이 주고받으며 읽기나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는다는 것이 이 운율적인 내용, 떠오르는 장면이 이미지적인 것이죠. 따라서 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의 인물을 마음을 상상하는데 운율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시를 이해한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도상의 위의점에 두드러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단원 자신 있게 말해요. 역시 정의적인 영역이라서 시험 문제 나올 것은 없고요. 3단원 마음을 나눠요. 이것도 정의적인 영역인데 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을 알고 글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알을 수 있다는데,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중에서 슬픔, 화, 두려움 등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즉 이분법적인 사고는 아이들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만약에 아프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픔, 두려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데를 가면 두려움을 느끼지. 당연히 아이들이 그냥 불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거 큰일 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4단원 말놀이. 말놀이도 단어 지도에 있어서 큰 두 가지가 이제 구성, 즉 형식적인 특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단어를 이해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미적인 특성, 그렇죠? 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큰 두 가지 단락인데, 아이들의 흥미를 고려해서 말놀이를 쓰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1, 2월에 배웠습니다. 말놀이라고 하는 것도 인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나올 내용이고, 지도의 유의점에 보면 말놀이는 유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뒷말잇기를 몇 점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참여하는 태도, 즉 정의적 영역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이는 진짜 놀이로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제일 적절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올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5단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 아이들이 틀릴 법한 내용들이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시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꼭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도의 유의점. 낱말을 학습할 때 교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 직접 설명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문장, 상황, 그림 등을 통해 스스로 탐구, 즉 예시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한다는 것.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귀납적인 공부 방식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2번 편지의 형식을 지키거나 분량을 채우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상대에 대한 배려, 감사, 즉 형식보다는 내용,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쓰는 방법도 있다고 배우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편지라고 하는 장르적인 특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1번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시 내용의 지도상의 위점입니다. 교사가 뜻 설명하지 말고 뜻을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단원 전체의 지도상의 위점이 다시 한번 차시 내용에 반복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반드시, 그다음에 있다가, 이건 좀 중요한데, 있다가는 동사이고 있다가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말을 오는 경우, 조금
있다가 사용한다. 조금 다음에 나타나게 되면 그건 있다가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의 경과한 후에 따라서 있다가 갈게 이렇게 할 때는 있다가를 쓴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 교과서에 나온 것이고 요것도 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지도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마치다, 붙이다, 갖다, 바치다. 저번에 이제 헌법 개정안이 요즘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붙이다와 붙이다가 잘못되어 있는 헌법 내용이 있어가지고 법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당연히 고쳐야 된다.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맞붙여서 그 시사적인 내용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장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위에서는 문법적인 내용, 즉 어휘 지도를 했다면 편지 쓰는 방법 이거 시험에 나왔죠. 받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다 쓴 사람인데 왜 밑줄을 쳐느냐? 아이들이 괄호치기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아이들이 괄호친 것만 괄호로 내가지고 기입형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줄 친 것은 더더욱 알아야겠지만 편지 쓰는 방법 6단계 반드시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네. 다음 6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차례대로 말해요. 일이 일어나는 차례를 생각하며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말하는 것인데 지도 2.1번을 보면 시간 표현 대신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여기 시간 표현이 너무 표현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 용어를 사용하였으니까 이거는 교사 용어가 아닌 학생 용어 이것은 교사 용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말 시간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어휘로 시간을 지정해 주는 방법 즉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 부사어나 관용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 표현을 하는 부사라고 할 수 있고 초분, 시간 이런 것들이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제 단위 명사가 되는데 그런 것들로 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사나 이제 단위 명사.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문장 내용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건 뭘 사용하느냐? 서술어의 어미. 이게 가로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먹다가 아니라 먹을 것이다가 아니라 먹었다 해서 이 어시 시제를 나타내는 어말어미인 거죠. 그렇죠? 선어말어미.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라고 하는 것. 선어말어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두 가지가 제시된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 부사나 단위명사로 그 시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시제는 무조건 서술어의 어미, ed를 붙인다든가 또는 will 같은 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사를 통해서 시제를 표현한다는 것이 좀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말, 차례를 나타내는 말에서 차례를 나타내는 말 중에 아침, 어제, 토요일, 봄 같은 것들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이거 아이들이 암기하는 용어니까 교과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암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7단원입니다. 친구에게 알려요. 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문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는 글의 주요 내용 확인하는 것보다 밑에 보듯이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연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지 시험에 대비됩니다. 먼저 참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 읽기 지도법. 설명하는 글이란 이렇게 보통 4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정의, 비교, 예시, 분석. 그래서 이때는 글의 구조나 담화 표지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의는 뭐뭐란 뭐뭐이다. 비교는 얘는 뭐뭐이 맞면 얘는 뭐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어적으로 정의, 비교, 예시, 분석이 중요한 것은 글의 구조나 담화 표지어. 이거 2009년 시험 키워드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특히 구두장문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미 구두장문은 1열에 다 배웠고 앞에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글쓰기라는 거 중요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지도하느냐가 나옵니다. 지도 방법이 먼저 구두장문이 입으로 글쓰기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교사가 그대로 보여준다. 즉 뭐 한다는 거예요? 사고구술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 KW 활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What I wonder라고 표시했는데 What I want to know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W가 wonder도 되고 want to know 되니까 다 되고요. 아까 KWL이 과정 중심 읽기 지도에서 잘 쓰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것을 참고하면 되시겠고 다음에 보면 우리가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인데 구름을 해서 받침 미음이 뒤에 오는 이응을 만나면 즉 음가가 없는 이응
뒷말 첫 소리로 자연스럽게 구르물이라고 소리 나요. 이건 뭐라 그래요? 연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음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명칭 자체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침이 뒷말 첫 소리가 되는지는 알려준다. 그래서 교사는 연음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2014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알아야 되고 아이들한테는 연음 법칙이라는 명칭 말고 이렇게 뒷말 첫 소리가 받침이 뒷말 첫 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공부합니다. 연음 법칙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자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해서 단자음은 모음음절의 첫 소리로, 겹자음은 둘째 자음이 모음음절 첫 소리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자음이라고 하면 담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다미로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하나라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겹소리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면 이제 얘는 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요것만 일로 올라가는 거. 겹자음은 둘째 자음이 모음 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되는 음음 법칙.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단원입니다. 마음을 짐작해요. 이것도 마음을 짐작하는 거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차시 내용으로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거, 글쓴이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상황이라는 주요 키워드고, 글쓴이가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 마음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2018년 주요 키워드이기도 하니까 기출 키워드 반드시 암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다. 이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기입형 문제입니다. 이런 명칭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9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요. 꾸며주는 말 중요하다. 자, 꾸며주는 말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경우니까 사례를 통해서, 즉 귀납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꾸며주는 말은 사실은 성상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성상부사, 어미, 개에 의한 용언의 활용형으로 제한한다.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더 알 필요도 없습니다. 3번 설명하는 글을 얘기했더니 KW 전략.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참고 자료가 먼저 교과서에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꾸며주는 말 요 4가지만 본다고 그랬죠. 성상관형사는 무엇이냐? 새 집 가진 양년처럼 원래부터 관형사인 것. 이것은 뭐 기본형으로 새다,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용언의 관형사, 원래는 푸르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푸른해서 관형사형으로 되면 이게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체온을 꾸며주겠죠.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가방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줘서 관형사가 됩니다. 다음 성상부사, 매우 깡충깡충해서 부사로 쓰이는 거. 어미 개, 그래서 즐겁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개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2개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관형사형. 뒤에 2개는 부사, 부사형. 이거 활용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사가 됐다는, 어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빠르게 용언이 빠르다라는 용언이 활용이 돼서 부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부사형 또는 활용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꾸며주는 말은 무엇이냐? 문장에는 주성문과 부속성문이 있습니다. 주성문은 아까 말했던 주어, 목적어, 수로, 보어. 그다음에 부속성문은요, 관형어와 부사어. 그래서 관형사라고 하면 품사가 되는데 관형어라고 하면 문장성문이 되는 것이죠. 어자가 붙은 말은 문장성문, 사자가 붙은 말은 품사. 그래서 부속성문이 꾸며주는 말인데 수의적 성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것이고, 체언은 주어, 목적어 같은 문장성문 앞에 붙어서 꾸며주는 거.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같은 거. 부사어는 서술어에 붙여서 수로. 그 뜻을 한정해 주는 말이다. 그래서 관형어와 부사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띄어있는 방법. 우리는 전에 배웠습니다. 뭐예요? 조금 띄어있느냐, 많이 띄어있느냐. 근데 지금에야 비로소 교과서에서 1학년 때 배웠던 띄어있는 방법에 대한 용어를 씁니다. 쐐기표와 겹쐐기표. 그래서 문장부 쉼표 뒤에는 쐐기표를 하고 조금 쉬어 읽고,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뒤에는 겹쐐기표를 하고 조금 더 쉬어 읽는다. 이렇게 기억해야겠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쐐기표와 겹세기표의 그림만을 공부하다가 2학년 1학기에 쐐기표와 겹세기표의 명칭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저학년 학생들은 띄어쓰기를 한 대로 그대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의미 단위 중심으로 읽으면 전달이 더 효과적이에 따라서 아이들한테는 문장 부호도 중요하지만 의미 단위 별표, 의미 단위로 띄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한테 직접 읽어보게 한 다음에 비교하도록 합니다. 띄어쓰는 위치와 방법, 한 문장 내에서 주어부와 수어부로 나누어. 그러면 아이들이 주어부와 수어부도 애들이 아는 명칭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지도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주어와 수어부로 나누는데 또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구나 절 단위로. 그다음에 문장과 문장 사이는 약간 길게. 이거는 많이 띄어 읽는다는 거죠. 여기 둘은 이제 한 번만 띄어 읽는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 읽기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으로 듣는 사람의 기본의 생각이 대화를 하고 일기를 쓰는 것인데 이 일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국가 인권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의 기본을 생각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의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 차시 내용은 없고 다만 참고 자료에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듣기는 상대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즉 맞장구 치는 거죠. 맞장구 치는 거. 그래서 집중하고 격려하기 이런 두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 듣기라는 것은요, 화자가 말을 요약 정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약하게 반영하게 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적극적 의미의 듣기이다. 그러니까는 그랬어? 너가 이렇게 했단 말이지? 라고 이렇게 말을 쳐주면 그 맞장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겠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 자료로 준언어적, 비언어적. 우리 비언어가 뭔지 배웠죠. 비언어. 언어가 아닌 거. 그러니까 표정, 몸짓 같은 걸 비언어적이라고 합니다. 준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말이 뭐예요? 반언어적. 이 반은 수반하다의 반자라고 그랬죠. 수반하다. 그렇죠? 그래서 표정, 몸짓 말고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언어적 내용과 함께 언어 말고 억양, 강세, 침무 등은 준언어적. 이것은 반언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눈빛, 표정, 몸짓, 거리 유지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뭐 다 끝. 11단원 상상의 날개를 펴요.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물은 이미 봤으니까 1학년 2학기 때 인물의 마음을 추론하는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론이라는 말 대신에 짐작하리라는 말을 쓰라고. 너무 어려운 한자어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학년 학생들은 인물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배웠더라도 금방 까먹죠. 그래서 인물이 사람, 동식물, 그때 동물도 가능하다는 동식물, 사물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물도 의인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1학년 2학기 때 정의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줄거리를 정리하며 인물의 마음 생각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줄거리는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주요 사건 중심으로 정리한 거. 주요 사건 중심. 그래서 사건이 인물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 줄거리를 너무 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줄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요약하기라는 고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는 것 정도로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2학년 1학기가 마치고 2학년 2학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장면을 떠올리며 시나 이야기를 읽고 장면을 떠올리는 것인데 2018년 기출되었죠. 이 단원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마음 알아보게 나오는데 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2018년 기출되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이렇듯 그 시나 이야기, 문화작품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이 시적 화자 또는 인물의 마음을 알아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인상 깊었던 일.
일기와도 연관되는데 특별히 뭐가 연결되느냐면 이 단원 전체가 한 편의 글을 생산하기 위해 별표입니다. 직접 교수법 적용한다. 다음에 과정 중심 글쓰기다. 따라서 사고 구술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일기에서 벗어나서 처음 생활문 쓰기, 이제 일기에서 좀 더 확장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교사가 상세히 안내게 된다. 직접 교수법이니까 이렇게 반드시 알아둬야겠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뭔가 뭐 예를 보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교수법에서는 교사가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에 2번 인상 깊은 일을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자칫 특별한 사건이 인상 깊은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내가 특별하게 인상에 남았으면 그렇죠. 내가 무슨 갑자기 올림픽에 나가서 1등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인상이 깊었다면 그러니까 특별한 그 인상 깊었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지만 인상 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에서 아이들이 인상 깊은 일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상 깊은 일이란 무엇이냐?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는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이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되겠다. 인상 깊은 일 정리합니다. 다음 3단원입니다. 말의 재미에서도 말놀이입니다. 말놀이니까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상의 유의점은 재미있는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흉내내는 말.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이 단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놀이를 참여하는 것. 따라서 정의정역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차시 내용은 별 없고 지도상의 유의점만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에는 위에서 말했던 재미있는 말, 흉내내는 말 말고도 반복되는 말, 리듬감이 있는 말, 상황이나 문맥상 재미를 주는 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쉬운 것이 뭐다? 흉내내는 말이다. 그래서 흉내내는 말로 한정해서 학생들이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는 것. 하지만 의성어, 의태어라는 명칭을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5페이지 4단원입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자, 차시 내용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인물의 마음 알기입니다. 인물이라는 것은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인물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글 속 상황에 따라 인물이 느끼는 기분을 인물의 마음이라고 한다. 근데 인물의 마음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인물의 마음을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알 수 있다고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은 어떤 상황인지 살피고 이미 마음에 드러나는 표현, 즉 말이나 행동이죠. 인물의 표정과 모습 이렇게 바로치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정도가 학습 내용 정리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다음 5단원입니다. 간직하고 싶은 노래. 겪은 일을 떠올려 시나 노래로 이제 생활문 쓰기에서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도의 유의점을 보면 1번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거나 친구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간단한 평가 관점에 나타나는 점검표. 왜요? 아이들이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으로 감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자기평가나 상황평가를 통해서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점검표를 줘서 평가의 비전문가인 학생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시는 뭐 연과 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축성이 있고, 압축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의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를 쓰더라도. 하지만 너무 개념이 없으니까 짧게 쓰기만 하면 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까봐 어떻게 되느냐. 역시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느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겪은 일을 시나 노래로 표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역시 특히 시라는 장르의 특성을 알게 하게 되는데 겪은 일의 생각을 느끼면 자들에게 솔직하게 이런 것들은 괄호치기로 아이들한테 제시되고 있지만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고요. 긴 문장을 행을 나누어서 애들한테 이건데 우리한테는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행이나 연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 용어니까. 그다음에 반복되는 말을 사용하면 리듬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반복되는 말은 학생 괄호치기도 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가로치기도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리듬감도 별표, 암기. 리듬감이라고 하는 운율 연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6단원입니다. 자세하게 소개해요.
이 단원에서는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소개할 사람의 이름, 성별, 모습,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등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내용 골라서 특징이 드러나게, 그다음에 궁금해할 내용 소개한다라고 해서 맥락적인 것도 따진다. 이렇게 3단계가 있다는 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단원으로 갑니다. 7단원에서는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자, 인물의 이번에는 모습을 상상하는 방법. 아까 인물의 마음이었는데 모습은 인물의 말, 행동, 생김새. 역시 인물의 말과 행동이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는 방법하고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로써 인물의 말과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찬찬히 생각하면 인물의 모습을 상상한다. 뒤에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내용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단원은 이렇게 넘어가고 8단원 바르게 말해요. 바른 말로 대화할 수 있다인데 얘도 사실은 정의적인 영역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것이 별로 없는데 안 해보면 초등학생이 혼동하기 쉬운 말이라고 해가지고 문법적인 내용이 나와서 차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먼저 바른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 교과서에는 다르다는 어떤 점이 서로 같지 않다는 말이고 틀리다는 계산이나 사실이 맞지 않다는 말에 의해서 초등학생이 혼동하기 쉬운 말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바른 말을 사용해야지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과서에 나왔던 제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가리키다는 이렇게, 가르치다는 이렇게, 있다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마치다는 이렇게, 맞추다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지도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전 교육과정에 있다와 읽다, 마치다와 맞추다는 교과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이 2013년 특수초등 추가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지도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등학생이 많이 혼동하는 낱말들은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기억. 다음 참고자료로 표준발음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발음법을 다 암기할 수는 없으나 지도서에 나온 것만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겠다. 표준발음법 23항에서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국밥, 받침 기역으로 나오는데 뒤에 비읍이 나오니까 국밥으로 한다는 거죠. 옆집은 옆집으로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초등학생에게 문법적으로 직접 제시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례 지시, 발표, 귀납적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교사가 직접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되게 한정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사례를 제시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게 하고 습득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9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주요 내용을 찾아요. 그래서 주요 내용 알기. 그래서 주요 내용이란 무엇이냐?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까닭 해서 주장 플러스 근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찾는 방법, 이거 별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제목을 본다. 괄호치기 나올 수 있고 그 내가 하고 싶은 말, 까닭 세 개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기평 키워드로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읽기 수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읽기 수준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배웠죠?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그다음에 감상적 이해 대신에 창의적 이해라고 나왔는데 보통 읽기 연구에서는 창의적 이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감상적 이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해해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적 이해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 추론적 이해는 read between the lines에서 행간 읽기를 하는 것이죠. 비판적 이해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 감상적 이해는 독자의 반응, 내가 읽은 후에 이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 정도이다. 이렇게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감상적 이해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참고자료 읽기 전략으로서의 중심 낱말 찾기.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생각이다. 발표합니다. 중심생각. 글의 중심생각을 찾는 것은 또 핵심어 찾기에서 시작되는데 이 핵심은 어떻게 나오냐? 반복. 그래서 제목이 보통 핵심어고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중심 낱말을 찾는데 좀 더 좋은 전략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0단원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아요. 칭찬하는 말을 하는 방법과 대답하는 말을 하는 방법. 서로 듣고 말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고 노력한 점을 찾아 칭찬하고 친구가 잘하는 점과 잘한 일에 대해서 느낌을 말하고 덕분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것이죠. 그다음에 대답은 칭찬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고맙다고 하고 상대를 너도 잘했어라고 하고 겸손한 태도 대답하고 되게 쉬운 것인데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까봐 정리를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단어 11단원 실감나게 표현해요. 이능극을 보고 실감나게 역할극 하는 건데 이 역할극이라고 하는 자체가 연극 지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물의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 법으로 높낮이, 빠르기, 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무슨 표현? 반언어적 표현. 표정 몸짓이 아니니까. 그렇죠? 반언어적 표현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4권에 해당되는 지도서의 내용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서를 다시 한번 시간이 날 때 지금 1학기 정도에 다시 한번 보는 것은 괜찮지만 시간이 없다면 이건 내용을 갖고 여러 번 정리해가지고 자음자, 모음자, 몸하는 방법,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 인물의 마음을 아는 방법 이렇게 따로 정리해놓고 암기가 어려운 것들만 따로 오답노트식으로 정리해 놓는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4권의 지도서를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때 4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지만 실제 수업은 강의는 지도서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약본을 갖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요약본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품을 팔아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되게 지도서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수학 5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지도서를 가져갑니다. 근데 얘는 요약이 안 되죠. 그렇죠? 고학년일수록 지도서 원본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서를 가지고 쭉 공부한 후에 뒤에 이제 다다음 주에는 수학 1, 2학년을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신 그 학습 내용 앞에 나오는 단원 배경 지식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하도록 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압축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어 지금 4기 학년이 끝난 겁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5, 6월 달과 9월 달에 있는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내용도 덧붙여서 정리해 두면 쉽게 국어를 정복하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